구독, 좋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남녀노소 즐기는 도수 높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채정의 핫튜브 진행을 맡은 MC 이채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워낙 오늘 다뤄야 될 사안이 많기도 네. 하고 또 어제 또 중요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G7 캐나다를 방문한 사실, 그리고 또 이종석 후보의 국정원 후보자의 그 청문회 관련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미서 후보의 청문회 관련한 내용이 오늘 주요 골자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게 확정돼서 발표가 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친미만 찍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2분 정도 늦었네요. 네, 저희가 시간을 지켜보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을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화면 넘길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용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서 좀 칭찬 일색인 좀 언론이 좀 많더라고요. 보수 언론을 포함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칭찬하는 기조가 흐르고 있는데 특히 과거사 얘기를 하지 않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면서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반일과 관련된 어떠한 발언들이 또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정을 하러 사실상 떠난 것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사진 한 장 안 찍어주고 떠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G7에서 이 대통령이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 빈손 귀국이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성과는 없죠.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파탄이 났었잖아요. 그렇다면 한미 동맹 기본화에 한미일 공조, 삼각공조를 잘 이뤄냈는데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실언을 할까 봐 조마조마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 앵커링 효과 기준점이 저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인데 크게 사고는 안 쳤다. 이상한 소리 안 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뭐 방금 우리가 앵커께서 봤지만 야당일 때 보면 뭐 전쟁하는 거 아니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태평양 전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일본 관련해서는 뭐 군합발 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서로 간에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현실화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초를 쳐놔서 죽창가라고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일본을 공격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북한이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일종의 각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근론이 뭐냐면 가시를 파면 끈이 두 개잖아요. 그걸 묶잖아요. 그런데 각근론에서 끈을 하나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넘어가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도 공격하지만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반일과 반미라는 것이 결국은 남한을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각근론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복무한 거죠. 도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부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미 관계도 완전 동맹이 파탄이 났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한미 동맹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갔을 때 상원 다 기립박수하고 대통령이 노래하는데 또 다 기립박수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라는 어떤 큰 어떤 화두를 가지고 갔을 때 7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때 그랬던 나라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와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립박수하고 팝송을 불렀을 때 좋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6개월 동안 정상 외교가 무너진 것을 복원했다. 뭐 정상화됐다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기각이 됐을 때 돌아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나올 거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은 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막상 됐는데 전화도 가장 늦게 이루어지고 네. 3일 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원래는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나오고 요번에도 만나러 갔는데 물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회의를 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겠죠. 그쵸. 이러이러해서. 근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그 내용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동반자 동맹으로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 뽑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한미 간의 동맹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 대통령실이 지금 뭐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결국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하는 G7이고 다음에는 나토잖아요. 나토 회의 때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관전평이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네. 악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수한 다음에 뒤에 룰라 대통령하고 뭐 안았다는 등 뭐 이렇게 다정한 포즈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2022년 후보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할 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그맨이 초보자가 대통령이 돼서 젤렌스키가 원래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외교를 잘 몰라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하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초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결국은 패권 국가로서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유럽으로의 어떤 진출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다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장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지만 일종의 대리전 양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체제의 어떤 전쟁과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거든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통령은 잘못 뽑았다 하더라도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잘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잘하도록 견제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 국무총리 후보로 나와 있는 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미의 어떤 반미라는 이미지를 이재명 정부가 가지게끔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가 이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인적인 어떤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로 지금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페이스북에다가 해명은 올리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내가 나를 둘러싼 신상 논란을 다 해명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올라온 이런 해명들이 사실상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뉴스에 매일매일 하나씩 터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임을 했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런데 김민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그러면 오수석 후보보다 덜한 것이냐 하는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밀리면 죽는다. 그리고 의석수가 깡패라고 해서 네. 사실상 이제 본인들이 친여권 의석수를 다 더하면 한 190석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힘으로 짓누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간담회는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네. 뭐냐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소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뭐 물가 간담회도 하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미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죠. 왜냐하면 총리가 아니잖아요. 네. 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럼 총리가 된 다음에 해야죠. 근데 그거 왜 하느냐? 네. 결국은 뭐 우리는 뭐 의석수가 많은데 너희가 뭐 의혹 보도를 문제가 있다고 한들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덕수 대통령 대행 시절에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업무를 볼 때 민주당이 엄청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파면이 됐을 때 네. 고리 시에 당연히 대통령 말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기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2의 국정의 제2인자처럼 전국을 활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너희가 뭐라고 한들 나는 간다. 개같이 써도 나는 간다. 뭐 이런 거죠.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해명에 대한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해명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본질은 항상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문제 나왔잖아요. 네. 돈 문제 나왔는데 2020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갑자기 플러스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8억이 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은 어떻게 8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분은 그때 추징금을 내야 돼요. 6억 정도. 네. 그럼 8 플러스 6 하면은 14억이잖아요. 네. 14억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세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받았을 때 한 5, 6억을 빼면 8억 정도가 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8억을 해명을 못 하다가 뒤늦게 자기가 재혼을 했고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조의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했다고 뒤늦게 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은 그건 현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현금은 연말 정산 때 현금 보유액도 신고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윤리법상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까지 뒷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된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안 되니까 결국은 축의금이다, 조의금이다, 뭐 출판 기념회에서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퉁치고 가겠다는 거죠. 뭐 민주당은 강연도 많이 했다 뭐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받는 돈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이 네. 김민석 네. 후보께서 기타 소득이란 것들을 얘기했을 때 주진우 의원이 기타 소득을 보니까 5년 동안에 1,000만 원 내외다.
그럼 그 강연비는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이미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정가의 보도, 뭐 축의금, 조의금, 그리고 또 뭐 출판 기념회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끌어모아가지고. 현금을 받았을 때는 근데 그거를 연말 정산 때 다 써야 된다. 현금성 자산 관련해서. 근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그렇겠구나 싶고 그냥 넘어갈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 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스폰서 의혹이 됐잖아요. 스폰. 네. 근데 이 분이 2002년도에 2억을 SK로부터 받아요. 네. 근데 이 받을 때 문제가 생겨서 깜빵에 갑니다. 그래서 추징금 2억을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강모 씨예요. 이 강모 씨가 1억 5천을 대신 내줘요. 근데 이 강모 씨가 또 1억 원을 어떻게 해주냐? 김민석 후보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1년 9개월 동안 매달 450만 원을 줍니다. 네. 그걸 다 계산을 하잖아요. 21개월을 하면 이 1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걸린 거예요. 다 합해서 7억 5천 중에 2억 5천은 또 강모 씨가 했다고. 여기에서 돈을 준 사람이 한 3명이 등장하는데 그때도 빌린 거라고 우기죠. 돈 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 능력자네요. 근데 3억 네. 원을 그때도 빌렸다고 하는데 네, 네. 재판부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을 빌리면 네.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또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심지어 알고 보니까 이 돈 빌린 사람 중에서 나중에 또 2018년도에 강모 씨한테 또 1억 4천을 빌리는데 4천만 원을 네. 나머지 1억은 또 다른 사람한테 쪼개기를 해가지고 받아요. 근데 그 쪼개기 한 사람 중에 또 1,000만 원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강모 씨 회사에 있던 감사입니다. 돈 벌리기 돈 빌리기 선수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을 해서 뒤늦게 다 갚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네. 농협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 문제가 불거지니까 갚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볼 합리적인. 그러니까 네. 돈을 항상 그렇습니다. 빌렸다고 하고 네. 이 차용증을 써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니까. 네. 근데 안 갚어. 그럼 그 돈 빌린 겁니까? 먹은 겁니까? 먹은 거죠. 먹은 거죠. 그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그 1,000만 원씩 준 사람 중에 몇 사람은 후원금을 내요. 500, 400. 이거는 뭐 더 거의 웃기죠? 빼박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더 네. 웃긴 게 나는 그거밖에 못하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돌려받지 못했는데 후원금을 또 내. 그냥 후원이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후원. 그래서 아름다운 저 네. 부럽습니다. 아 진짜 뭐 선수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네, 진실은 네. 아무도 네, 모르겠지만 진실은 뭐 다음 주에 밝혀지려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 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민주당 뭐 정적주기이기도 하고 뭐 가혹하다 뭐 비열하다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한덕수 지켜봐야지. 권한대행 네. 후보자 때 네. 자료를 1,090건 내라고 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석 후보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 자료 뭐 벼락으로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이따가 좀 더 네.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던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대북 전단 날린 40대를 첫 입건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실이 우려할 일이다.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데 약간 그냥 뭔가 무덤덤한 식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좀 부드럽게 대응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가족이 납치된 이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결국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분들이 납북자 가족분들이 좀 계시고 네. 또 탈북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는 행위가 북한한테는 압박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종의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로서 하는데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인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기괴한 소리나 귀신 소리나 기계음 그런 것들을 그쪽도 이제 대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남남 갈등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접경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 그 어려움, 굉장히 이 소음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은 해결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이 행태가 과연 맞을까? 북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대북 방송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대북 전단 네, 그러면서 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2023년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납니다. 표현의 자유로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훌륭한 용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련법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을 6천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2만 1,000명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지난해 10월에 11,000명, 그리고 올 초에 4,000명 보내서 이번에 6,000명 보냈으니까 2만 명을 넘게 보냈어요. 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혈맹이잖아요. 네. 혈맹이면 남과 북이 뭔가 안 좋게 됐을 때 러시아가 혈맹이기 때문에 같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줘요. 월 제가 보니까 2,000달러씩 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식량, 석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굉장히 해야 하는데 ICBM, 네. 이 ICBM이 이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대기권 진입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폭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그다음에 위성 정찰 위성의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런 기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뽑았잖아요. 저는 안 뽑았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였던 지금도 아버지 같은데 민주당의 아버지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야당들은 탄핵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탄핵 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가 탄핵 사유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본이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식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네.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표현의 자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 상황을 굉장히 악마적이고 하는 부분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권까지 해놓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 핵이 현실화됐을 때 이 부분은 진짜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의 핵과 결합이 돼서 ICBM에 접목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이 다 이제 민주당 어떤 의원들의 반응에도 드러나는 것 같은 것이 그렇죠.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했던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이제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중동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말고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문제보다 평화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조속히 수습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면서요. 중동 화염을 멈추지 않으면 지구를 다 태울 수 있다. 밑에 지금 살짝 잘리긴 했는데 뭐 이란이 이제 핵 개발에 지금 거의 성공했다라는 것엔 증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이란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요.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우리는 규탄한다.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편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일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실용 외교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실용 외교라는 게 세상이 내가 어떤 나라를 바라볼 때 저 나라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국익과 실용이라는 그 뒤에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실용 중심의 국익 중심의 가치 외교 이거 왜 그랬습니까? 뭐냐면 WTO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때 네. 등장을 시켜서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고 자기네들은 소비를 하면서 뭔가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전체 파이를 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보안이 중국이 얘네들이 자본주의적 성격이 시장 경제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인권도 무시하고 심지어 미국을 자유민주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네. 패권 국가잖아요. 네. 패권 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방점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침공했을 때 같이 싸워준 혈맹이잖아요. 네. 근데 혈맹을 두고서 다른 데와 같이 간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서 네. 미국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미 경중. 네. 미국은 안 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었던 그 어떤 사람이 full of shit이라고 했더라고요. 헛소리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당사자예요. 근데 네. 어떤 나라가 우리랑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도왔어. 피 흘리면서. 그런데 안보는 우리한테 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한테 간다면 그 나라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싫죠.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외교라는 건 뭐냐면 일관성과 어떤 그 가치와 그런 기조가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국익 중심의 가치 외교를 했던 건 뭐냐면 네.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자유 진영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다만 중국을 그렇다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관리 가능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진짜 요 얘기를 조금 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잘했잖아요. 네. 아주 저자세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관련해서. 네. 김정은 관련해서 그러고 중국에 관련해서도 중국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작은 나라고 거긴 큰 봉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자들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항한령이 있었죠. 사드 관련해서. 네. 사드 관련해서도 우리의 주권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불이라고 해서 추가 배치 안 하고 뭐 MD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 거예요. 네. 알아서 납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도와줬습니까? 항한령이 있었잖아요. 네. 항한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삶은 소 대가리라고 북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잖아요. 또 오히려 무시했죠. 그게 왜냐면 잘 보십시오. 전략적 모호성을 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 잘 지낼 수 있다. 미국과 잘 지낼 수 있으면서.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양쪽으로부터 뭐야? 쟤네는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관되면서 네.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략적 모호성이 결국은 뭐지? 쟤는 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잘하면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뭐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그다음에 한반도 운전자론, 뭐 그다음에 뭐 동북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워딩들이 많은데 지금 나오는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 22년 전에 별명이 탈레반이었다고. 그렇죠. 아니 워싱턴에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외교는 냉정한 거고 결국 우리가 한쪽에 줄 서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값이면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랑 같이 해야 될지 무게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네. 그렇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서 뭐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하고 막 오면 계속 비판했어요. 뭐 일본과의 관계도 뭐 퍼주기다, 굴종 외교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기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일본과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워딩을 하나 차용을 한다면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아저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당국자가 그 북한에 있는 요리사의 말을 시켜가지고 네.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X 먹을 때는 X 먹을 때 네, 뭘까요? 그렇죠. 네. 먹을 때는 무슨 네.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다.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도 듣고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외교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통령을 마치 찌질한 그렇죠. 것처럼 표현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종서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이풀 저풀 다 뜯어먹어야 되지 않겠냐. 우린 통상 국가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연장선상이 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참 우려할 만한 것 같은데 참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표현을 쓸까요? 네. 제가 그 이풀 저풀 뜯어먹는다는 게 결국은 좋게 말하면 양쪽 잘 지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주 하수의 얘기예요. 하수의 얘기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양쪽이 잘하면 된다는 그런 뻔한 얘기잖아. 그렇죠. 제가 얘기해도 안 되잖아. 중국하고 그 미국하고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어떻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뭐 중국이야. 이 사고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없죠.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풀 저풀 다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실용적인 것 같죠. 그럼 미국이 싫어한대잖아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뭐 자기네들한테 뭐 잘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금 미국 가서 하고 일본한테 대하는 방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잖아. 또 이종서 후보가 거기서 한미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풀 저풀 먹는다 해서 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그만해라 그래야 한 게 X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뻔한 소리, 황당한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 국정원장은 굉장히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연한 이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막연한 이상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또 구체성이 결여된 거잖아요. 전력이 부재된 거죠. 네. 전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아니 저쪽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지낼 거예요? 그럼 그냥 싸움 안 나길 바라죠. 뭐 잘 지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소리네요. 아니 양쪽 다 잘해야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미국의 언론이 질문을 했어요. 네. 후보 시절인가 헷갈립니다. 그 양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뜬금없는 외계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조야나 그 질문을 한 그 미국의 그 언론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렇죠.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견제의 대상이에요. 네. 그 대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 아니면 된 사람에 대해서 그걸 질문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물어봤다는 등 외계인 침공으로 비유를 한 거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참 크게 맞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외교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종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또 김미서 후보 등등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김미서 총리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가 있은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